또 민주당에서 원내에서 이제 또 이렇게 보좌관 생활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진보 쪽에 이제 손꼽히시는 공공재정 전문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공동위원장님으로서 그 이론과 또 현장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접목시키면서 이렇게 하시려고 열심히 하시고 계십니다. 오걸 박사 모시고서 네, 사실 오늘 잡은 주제가 큽니다. 복지 정책의 현실과 미래에서 뭘 집어넣을까 하는 게 굉장히 큰데, 제가 쭉 지금까지 작업해왔던 거 그리고 요새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좀 포함해서 오늘 교환을 제가 작성했습니다. 제가 사실 뭐 넓게 보면 복지에 대해서 계속 뭐 10년 이상 관심을 가져온 편이긴 한데, 뭐 연금이든 뭐 세금이든 특정 제도에 대한 관심이죠, 정책적으로. 그러다가 실제로 복지 정치 혹은 복지국가 운동 이런 컨셉으로 좀 더 격상시켜서 봤을 때 보면, 사실 지난 만약에 2000년대 한 10년 전, 5년 전에는 제가 그런 문제의식에서 복지를 다뤄왔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연금개혁에 참여해서 이런 연금개혁 방안이 옳다 이런 거고, 부자 감세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특정 제도 내 현안에 대해서 진보적 시각에서 어떤 이제 요구를 하는 이런 거였어요. 이런 거고, 실제로 이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가 2012년에 만들어져서 지금 4년째 됐습니다. 4년째 활동했는데 초창기 한 2, 3년, 그러니까 한 2012년, 13년, 14년 정도까지 하더라도 그때 이제 무상급식, 무상보육, 뭐 기초연금 인상, 뭐 무상의료 이렇게 쭉 나왔으니까, 물론 저희도 그랬고 어차피 저희가 이 시대적 정세를 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시에도 현안 중심이었어요. 무상급식하자, 안 됐다 선별급식해라, 혹은 무상보육하자 이런 거였죠. 쭉 해왔고, 이제 대선이 끝내서 박근혜가 이기고 이제 공약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2014년 그 자료집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2010년 이전까지는 한국에서의 복지 정치 혹은 복지국가 운동으로 본다면 사실상 아직 그냥 잠복기라고 봐야지고요. 아직 시작하지 않았고, 실제로 복지 정치 복지국가 운동으로 본다면 2010년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치면 2014년 정도까지, 그게 뭐냐면 실제로 복지국가 운동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특정 복지 현안, 복지 제도 중심으로 복지국가 구출하고 그걸 정치권에서 오히려 더 확대 재생산해요. 그리고 2012년 총대선이라는 정치적 계기가 있어서, 그래서 사실 무상급식도 되고 기초연금도 2배 오르고 무상보육도 됐죠. 그리고 그게 2014년에 이제 박근혜가 당선되고 나서 일종의 공약 구조조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박근혜 비판하지만 완전히 공약을 무효할 수는 없죠. 일부 축소 조정하는 그 포지션으로 가고, 그거에 대한 법제적 정비를 마련한 게 2014년이에요. 그래서 2014년 7월달에 기초연금법이 통과되고 2014년 12월에 기초생활보장법 맞춤형이 이제 통합급여로 바뀌는 게 바뀌고, 그 다음에 3대 비급여 관련된 로드맵이 나오고 이렇게 쭉 해서 의료든 급식이든, 급식은 이제 물론 이제 그 교육청과 지자체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기초연금, 의료, 보육 이런 것들이 대략 일단락된 거예요. 근데 이 시기의 특징으로 보면 대단히 복지 진영이 공세적이었고요. 근데 공세적이었는데 제가 갖고 있는 공세적인 어떤 공세냐면, 아래부터 민심의 열정이 있긴 있지만 그게 특정 항목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삼무일반,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플러스 반값등록금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떤 특정 복지를 확대하라 이런 요구로 쭉 갔던 겁니다. 그리고 복지국가 운동의 초창기에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은 드는데, 제가 이제 이 내만복 활동을 한 4년째 해오면서 요즘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뭐 시작 한계이기도 하지만 이 방식으로는 어렵다, 혹은 한 단계 더 질적 도약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진짜 복지국가 운동, 복지국가 정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각각의 제도 현안별의
우리 쪽의 요구는 뭐냐면 지극히 양적이었어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죠? 그래서 무상급식이 구현되면 그 무상급식 구현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얻게 되는 건 뭐냐면 급식료, 급식비 절약입니다. 무상보육은 거꾸로 보육료 절약이 되는 거죠. 무상급식을 경남에서 중단하면 바로 나오지요. 애가 둘이면 그럼 한 달에 10만 원 더 들겠구나. 무상보육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애가 둘인데 한 달에 60만 원 더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쭉 나와요. 지극히 당연한 거긴 당연한 건데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뭐냐면 과연 복지제도, 복지 정책적 측면에서는 복지 양적 확대가 지극히 정당하지만 복지 정치적 측면에서 온다면 이건 지극히 절반에 불과하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복지는 정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 정치 영역은 결국은 세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는 반드시 복지 정치, 복지 세력의 문제의식 그리고 그 밑에는 그 세력의 사회적 관계, 주체, 가치 이런 것들이 같이 엮어져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진보 진영이, 진보 정당이 혹은 복지 시민 단체들이 얼마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을까에 대해서 좀 저는 이제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약간 자기 성찰적으로 지난 시즌 1을 평가해보고 앞으로의 복지국가 운동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며 이런 문제의식에서 각각의 의제 세팅을 어찌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의식을 제가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단적으로 작년에 연말정산 세금 폭탄 파동이 일어났는데 사실 이제 저희 단체가 증세를 좀 강조하는 입장인데 작년 이후로 증세 얘기하기가 더 힘들어져요. 이런 공론장에서는 그래도 이제 시민들이 세금 낼 수 있다는 막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제가 막 우겼는데 하면 바로 나와요. 오건호 선생님 연말정산 사태 모시고도 그런 말씀 하십니까? 현실을 아셔야죠. 현실이 그건걸. 그죠? 그러면 연말정산에서 아시는 것처럼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뀐 건 지극히 좋은 거예요. 하우상박으로 세금이 바뀌니까. 근데 중간에 그때 문제가 됐던 건 결국은 이제 자녀 관련된 공제제도의 문제였어요. 보육 자녀 공제. 그래서 6세 이하 자녀가 줄어들고 출생 공제가 없어지다 보니까 애를 낳거나 6세 이하가 2명 이상이면 10만원, 10만원씩 더 내게 돼요. 그래서 애 낳으라 그러면서 세금을 더 내라고 해? 말도 안 된다고 이제 폭발해버린 거니까 그것만 보면 지극히 정당한 분노예요. 정당한 분노인데 그럼 도대체 황당한 거죠. 저출산 시대에 왜 자녀 공제를 축소하냐고요. 사실은 거기에 더 큰 무상보육이라는 복지제도의 도입에 따라 공제와 복지가 없을 때는 애가 많으면 그 집 가계 지출이 많으니까 할수록 세금을 깎아주는 공제를 제공했다가 이제 애가 있으면 그게 합당한 복지가 제공되니까 그렇다면 세금을 덜 내게 했던 것들은 도로 이제 환수하는 거지요. 그래서 복지가 확대됨에 따라 공제를 축소했던 거고 그것의 비율로 따지면 거의 뭐 한 50대 1 정도의 비율이에요. 애 둘, 6세 이하 둘부터 제가 6세 이하 둘이에요. 12만원 더 내게 되는데 그럼 제가 연 600만 원 정도 2013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연말정산이 바뀐 건데 2013년이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누리과정 이게 해서 전면화된 해예요. 그래서 2013년에 소득세법 개정할 때 이제 모든 연령에 무상보육이 모든 연령과 그리고 모든 계층에 무상보육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자녀 관련된 공제를 요번에 공제제도를 개편하는 참에 손본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냥 수용될 거라고 정치권이 혹은 박근혜 정부가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또 당장 세금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막상 세금이 딱 던지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복지 신형에서 세금 폭탄을 퍼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세 정치하기도 더 어려워졌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껌껌으로만 본다면 애를 낳았다고 세금을 더 매긴 거에 대해서 당연히 저항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귀결된 이 복지 정치의 효과는 뭐냐? 증세에 대한 저항. 그리고 무상보육이라는 건 복지의 양적 확대인데 우리가 스웨덴을 상징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라고. 무상보육은 내 가계, 자녀 가계 지출의 절약이라는 경제적 이득도 있지만 사실은 무상보육에서 얻어야 되는 건 뭐예요? 그래서 어려운 집이든 모든 아이의 보육은 우리 사회가 책임지는 이게 사실은 우리 복지국가의 공적 가치일 수 있잖아요. 과연 우리가 무상보육을 실현할 때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라는 이런 연대의 가치들이 우리가 홍보해 본 적이 있는지 선전해 본 적이 있는지
뿐이지 오로지 인생이 힘드니까 가계비 절약에 입장으로만 접근했던 거죠. 그런 면에서 그 자체가 뭐 나쁜 건 아니죠. 틀린 건 아닌데 우리가 복지 정치, 복지국가 운동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본다면 이후부터는 하나하나의 복지 의제를 다룰 때도 좀 더 복합적이어야 되겠다. 즉 복지의 제도적 확대라는 경제적, 양적 취지뿐만 아니라 일가정 속에서 가치, 관계, 주체 이런 것들도 같이 결합해서 운동도 하고 홍보도 하고 또 어떤 제도의 결실이 맺어질 때 우리가 또 그렇게 평가하고 뭐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의식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례를 보면요. 이런 차례로 가겠습니다. 예, 다음에 가면 복지국가를 상상하자고 당연한 얘기인데 간단히 말씀드리죠. 뭐냐면 아까 같은 문제의식이에요. 다음에 보시면 복지국가는 뭐냐? 함께 사는 공동체일 수 있어요. 복지국가는 사실 이제 제가 대한민국이 어디로 갔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 복지국가를 얘기할 때 사실 이 복지국가라는 용어가 그렇게 싹 흡족하진 않아요. 안타깝게도 아직 복지하면 뭔가 이게 상쾌하지가 않아요. 상쾌하지 않아요. 아직까지. 그리고 또 이 복지국가가 결국 수입된 거잖아요. 우리나라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만들어낸 사회 체제에서 그나마 가장 그래도 협동의 상대적 비교 우위를 검증한 게 복지국가니까 그래서 복지국가라고 얘기한 거죠. 사회주의가 성공했으면 사회주의 얘기했지. 근데 그거 얘기하면 신뢰를 주지 못하니까 내 스스로도 더 이상 주창하기 어려우니까 대중한테 얘기하는 내 속에서는 어떤 무궁한 유토피아적 상상과 꿈을 가지고 있을지언정 결국 이제 대중과 세력을 모으는 과정 속에서는 그가 동의하고 공유하고 공동의 목표로 삼을 수 있는 대안 목표를 우리가 같이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복지국가를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복지국가가 제공될 때는 그러니까 서구에서의 복지국가는 지극히 그 민심에서의 복지 욕구의 분출이 정치 영역에서 진보적인 정당들과 같이 이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복지 확대 과정에 반드시 정치적 해석이 들어가고 세력화가 들어가요. 근데 우리의 복지 확대 과정은 사실 어떻게 보면 놀랄 지경이에요. 양적 확대만 보면 서구 복지국가 20세기 중반의 발전 과정보다 더 빨라요. 3, 4년 안에요. 정계층 급식, 정계층 무상교육. 기초연금이 2007년에 도입되고 2014년에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10만 원짜리가 도입되고 또 7년 만에 20만 원으로 2배로 오르는 굉장히 양적 확대에서 굉장히 빠른 거죠. 이제 그만큼 이제 살기 힘드니까 복지가 분출됐던 건데 그 뭐냐면 지극히 한국에서의 시즌 1 복지 확대 과정이 어떤 측면에서 제가 복지국가에 대한 학문적 데피니션을 쭉 얘기할 텐데 사회복지학적 측면에서만 주목된 거예요. 첫 번째가 사회복지학에서 복지는 뭐예요? 함께 같이 먹고 사는 거예요. 사회가 기본 생명권을 보장하는 것. 물론 기본이지요. 하지만 복지국가는 굉장히 다양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사회과학들이 그 복지국가가 갖고 있는 다양한 면들을 주목하지요. 왜? 사회는 사회를 분석하고 진단하는 게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그 쭉 이제 쭉 한번 내려보세요. 쭉 보시면 경제학에서는 뭐예요? 그럼 이 복지는 경제와 생산과 성장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거죠. 가장 강력한 케인즈주의 체제죠.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적 관계를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경제 체제가 복지일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런 공격을 받게 되죠. 우리가 너네 맨날 분배만 얘기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복지국가를 얘기하지만 사회복지학적 측면이 아닌 또 다른 경제학적 측면에서 한국에서 강한 케인즈주의가 이런 방식으로 가능하다는 것들에 대해서 지난 시즌 안에서 복지를 얘기할 때 얼마나 우리가 얘기하지 못했죠. 정착에서는 뭐예요? 케인즈주의도 무슨 뭐 민생이든 그게 아니죠. 정착에서는 뭐예요? 결국은 복지국가를 공동의 목표로 하는 세력들이 짝짓기를 해서 그 짝짓기가 성공하면 복지동맹이 이루어져서 권력을 먹어가지고 정치 영역에서 자신의 설계도를 실행하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그 복지의제 혹은 복지국가라는 공통육부를 가지고 각 세력들이 어떠한 동맹체제가 강하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해체되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보는 거죠. 이게 복지동맹의 메커니즘, 시스템을 보는 게 정치학이에요. 여기서는 복지정치 세력들의 형성, 관계 맺음 이런 걸 주목하겠죠. 그러면 지난 이 시기에 우리가 복지국가, 보편적 복지국가, 무슨 복지국가 얘기했지만 이런 정치학적 측면에서의 복지동맹, 복지세력
복지에 대해서 얼마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물론 아직 우리가 힘겨운 상태니까 이게 너무 과도한 요구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원론적 측면에서는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거죠. 사회 철학 문학도 되게 중요하겠죠. 이런 쪽에서 복지국가에서 뭘 보겠어요? 협동, 솔리더리티 이런 거 보겠죠. 그게 바로 무상보육은 30만 원씩 보육료 지원을 받는 것도 사회복지학에서 중요하겠지만 이런 사회철학적 측면에서의 가치부여, 공유, 체화가 이루어야 되죠. 무상보육하니까 너무 좋아요. 왜? 이제 우리 모든 대한민국 아이들은 모두 아이가 되었어요. 이런 가치의 구성, 확장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측면에서 조명이 전혀 없었죠. 이건 또 아직은 얘기입니다만 요새는 이제 여성주의든 생태주의 입장에서 전통적 복지국가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지만 최근 이제 복지국가들이 생태주의나 여성주의까지 결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판이 적절치는 않지만 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건 아직은 조금 사치스럽다고 치면 앞에 요 정도. 그러니까 복지국가에 있어서 다양한 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난 우리 시즌 1 시기, 지난 4, 5년 동안의 시기에는 지극히 사회복지학적 측면에서 제도의 확대, 요걸 조금 더 폄하해서 문제의식을 제가 좀 예각화시켜서 막대를 꾸부려 얘기하면 지극히 양적인, 지극히 경제주의적, 물량주의적 의미에서 복지를 저희가 접근해 왔다고 봐요. 시대적 한계는 있습니다만은 그게 그렇게 진단이 된다면 이제 이후의 과정들은 좀 달라져야 되겠죠. 다음 보면 그런 면에서 복지국가를 얘기할 수 있는 조건들은 저는 좋아진다고 봐요. 첫 번째는 복지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뒤에도 다시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는 옛날에는 복지는 가난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낙인을 부여하면서 줬는데 이제는 권리인식이 생겼어요. 그죠? 복지를 받으면서 하나도 부끄럽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 주면 왜 안 줘? 라고 따져들죠. 그리고 왜 안 줘? 라고 얘기할 때 근거가 분명해요. 애를 낳았으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아프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은퇴했는데 이 정도는 국가에서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학생인데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10년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거죠. 그죠? 근데 모두 다 이거를 이제 권리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건 대단히 큰 성과입니다. 또 하나는 이거는 조금 논점이긴 하지만 한 3, 4년에 이런 얘기도 많았어요. 일자리 개혁 이런 거 없이 복지는 재분배 기제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노동시장이 황폐화된 상황에서 우리 복지를 확대한 데를 감당할 수 없다. 감당할 수 없지요. 그런 면에서 노동시장이 제자리를 찾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즉 복지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복지가 궁극적으로 경제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의 관계가 상충적이냐 상호 보적적인 관계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가끔 계속 복지는 노동조합 같은 거라고 얘기합니다. 노동조합이 일자리를 제공하진 않죠. 하지만 일자리를 지키는 디딤돌 역할을 해주는 경우가 복지가 그런 거예요. 하지만 복지가 있을 때 헌법에 보장된 자신의 노동의 권리를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생깁니다. 왜? 헌법에 아무리 노동상권이 보장된들 헌법의 노동권 조항은 과거의 산물입니다. 과거에 우리 노동자들이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산물로서 지금 우리한테 파업권이 주어졌지만 지금 파업권이 주어진들 파업할 수 있습니까? 파업을 행사할 수 하기 위해서는 파업 행사에 대한 비용이 들어요. 다른 얘기를 하면 자원이 필요해요. 부당한 계약 해지를 당했는데 덤벼야죠. 덤비려면 뭐예요? 최소한 6개월 정도 버틸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이 있어야죠. 최소한 동료 몇 명 있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만장의 부당 계약 해지장이 날아가더라도 거기에 단지 아주 소수 몇 명 사람만 저항할 뿐 많은 사람들은 울음을 머금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6개월, 1년을 지탱할 자원이 없기 때문이죠. 이들한테 우리가 실업급여를 제공해 준다면 부당 계약 해지를 당하고 돌아서지 않겠죠. 다 돌아서진 않겠죠. 그래 집에 가서 6개월 동안 버텨보자 하고서 싸울 수 있겠죠. 이런 면에서 이 복지라는 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일자리를 해결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노동시장에서 행사할 수 있는 그 디딤돌이 되어주는 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경제 같은 경우도 점차 이제 국제기구에서도 이제 이 복지가 오히려 내수 진작에
요새 이제 그 상품의 실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내수 진작에 오히려 복지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파악하기 때문에 이 복지와 그리고 경제의 선순환적 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보수주의자들도 크게 이제 딴지를 못 거는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그런 데 본다면 옛날에 전통적으로 우리한테 쭉 이렇게 제기됐던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넘어설 수 있는 조건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약하면 복지효과는 저는 이런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봐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쭉 주목해 왔던 거예요. 또 하나 양질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관계, 가치, 주체. 이제는 그래서 복지의 제도적 확대라는 양적 과정에 이런 질적 과정을 같이 결합시키면서 가야 돼요. 그래야 남는 건 뭐예요? 사람이 남는 거죠. 주체가 남는 거죠. 무상보육 월 25만 원을 받게 되면 그건 제가 그냥 없는 물건이죠. 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상보육이라는 제도적 그 프로그램인데 그걸 통해서 결국 남는 건 뭐예요? 이걸 통해서 어떤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 이걸 통해서 어떤 관계가 형성되는 것, 이걸 통해서 어떤 세력이 형성되는 것, 그리고 이 세력이 결국은 계속 복지를 지속 가능하게 하고 후퇴시키려는 놈이 있으면 그들과 대응하는 것이고 또 새로운 복지 기획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근데 이게 없다 보니까 복지가 후퇴돼도 그거에 대해서 저항할 세력이 없고요. 그리고 앞으로 뭘 해야 되지? 지금 당장 올해 총선이고 내년 대선인데 복지 영역에서 어떤 총선 의제를 기획할 수 있을까? 어떤 총선 공약을 내놓을 수 있을까? 잘 떠오르세요? 잘 떠오르시지 않죠? 여러분 책임도 아닙니다. 저희 복지시민단체들이 더 부끄럽긴 하지만 지금 되게 비슷해요. 저희도 그렇고 양 당도 그렇고 결국 이런 주체, 세력의 문제들이 충분치 않다 보니까 또 조금만 공격을 당해도 그렇게 상태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축을 균형 있게 놓고 앞으로 복지에 대한 진단 그리고 미래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다 대부분 많이 아시는 거니까 간단히만 넘어갔죠. 이게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 이제 우리나라 복지 그 실태, 복지 현실을 진단할 때 제 그 한글 자료에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 정도는 먼저 이해를 하고 가자. 이게 뭐냐면 지난 시즌 1에서는요 복지 쟁점이 어디서 붙냐면 여당과 야당에서 붙었어요. 왜? 제도를 확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초금을 2배 하자, 70%만 주자, 무상보육을 하자 이런 식으로 제도 개편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가 붙었습니다. 하지만 시즌 2는요 중앙에서 에너지가 재생되지 않아요. 지금의 2015년부터 즉 2013년에 14년에 박근혜가 모두 제도 정비를 했잖아요. 제도 정비를 했다는 건 뭐예요? 뭐 좋으나 싫으나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다 제도화를 완착시킨 겁니다. 그 다음은 뭐예요? 실행 과정인데 이게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실행 과정 속에서 새로운 전선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이에서 중앙정부와 교육청 사이에서 이제 비로소 전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선을 복지국가 정치 입장에서 본다면 대단히 좋은 기회라고 봐요. 한국같이 정당이 아래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의 제도 개혁을 위한 시즌 1에서의 여야 간의 정치적 격돌이 있었죠. 누가 복지를 많이 하나라는 이런 경쟁이 있었는데 그게 전혀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세력화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만나는 과정은 오히려 총대선 때 표 하나 정도의 만남이었는데 이게 중앙과 지역으로 복지 전선이 형성되게 되면요 지역의 문제죠. 이때 이 갈등의 의제가 지역 주민, 지역 시민, 지역 정치, 지역 조직을 어떻게 가동시키고 활성화시키느냐에 따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복지 정치 혹은 복지국가 운동의 직접인 무엇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중앙에서의 정당 정치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한국의 중앙 정당 정치가 그러하다 보니까 그러하다 거고요. 그럼 지방으로 가면 자동으로 생길 것이냐? 이것도 보장된 건 아니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지역으로 가게 되면 복지 정치 활성화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저는 유리할 거라고 봐요. 뒤에 좀 말씀드리죠. 아시는 것처럼 뭐 재정
이렇게 보시죠? 지금 많은 지방교부금이나 보조금에 의존하는 시스템이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넘어가면 그래서 지금 지방복지재정이 너무 어려워요. 이건 지자체입니다. 2013년도부터 하나 앞으로 다시 가시면 지자체가 교부금 갖고 먹고 사는데 교부금이 거의 동결 상태예요. 지자체가 동결 상태인데 세입은 그리고 지자체 지방세 세입도 지금 거의 동결 상태입니다. 지방세는 대부분 부동산에 많이 의존하는데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지방세입도 정체, 교부금도 정체. 세입은 제자리인데 세출은 늘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귀청금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지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게 다음에 있는 지금 얘기하는 교육청이죠. 요즘 현안 쟁점이고 정당에서 멋지게 다음 거 보시면 플래카드 거셨죠? 그쵸? 네. 49조 준다 그랬다가 아직도 39조고 올해 41조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한테 누리과정을 맡기면서 돈을 안 주니까 그 전에 내가 주던 거 있잖아 그걸로 해. 지금 그걸로 한 거죠. 그거 줬잖아. 애들한테 옷하고 운동화는 엄마가 별도로 사주다가 운동화 별도로 사주다가 이번에는 운동하고 옷도 네가 사라? 돈 주세요. 야 인마 내가 맨날 10만 원씩 주는 거 갖고 해야지. 이런 거죠. 용돈 줬는데. 근데 공약 보면 이 재정 공약만 보면요 문재인보다는 박근혜가 훨씬 훌륭했어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만듭니다. 제가 아는 한 당시 그 문재인 팀에는 재정 관련된 전문가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박근혜는 아주 오래전부터 재정학자들이 많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황당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박근혜 쪽에 있는 재정학자들이 뭐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안종범이라든지 뭐 등등인 사람들이 그럭저럭 합리적 보수의 성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공약은 대단히 정확적으로 만들어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죠. 이게 다 문재인 공약은요 복지 확대를 쫙 얘기하면서 거기서 끝났어요. 근데 박근혜 공약은 이게 확대되면 한국의 복지 제도는 중앙과 지방이 같이 가는 거고 그리고 지방이 실행하기 때문에 지방 100% 국고 보조를 해주지 않으니까 지방에 돈이 더 드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지방 재정도 해주겠다고 잘난 체 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국정 운영에 성숙한 세력이다라는 걸 보여줬는데 알면서 안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부족하면 추가 지원을 조달해 주겠다는 게 다 있습니다. 하나 넘기시면 결국 그래서 지금 아까 뒤에 보면 제가 이제 복지 지형의 이제 복지 정치의 지역화라는 태제를 하나 제가 말씀드릴 텐데 그 이유가 한국에서의 복지 실행 기제 그 구조가 중앙과 지방이 같이 매칭해 가는 구조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중앙에서 안 주다 보니까 지역에서부터의 일종의 저항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기억하실 게 지방으로부터의 복지 에너지가 잠재되어 있다.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복지 정치적 측면에서 또 하나는 기존에 그럼 4년 동안의 복지가 쭉 진행돼 왔는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입니다. 그거를 이제 세 가지를 볼게요. 첫 번째가 쫙 다 요거 넣어주시면 됩니다. 담론 싸움에서는 보편복지가 이겼어요. 그래서 박근혜도 거의 뭐 보편복지 그죠? 기천금이든 부상보육이든 다 동의했기 때문에 동의했는데 문제는 선별복지나 보편복지가 이것 자체가 선악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한테만 주어지는 복지도 있습니다. 서구복지국가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초생활보장제도 공공부조는 가난한 사람한테만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만 셀렉트할 수밖에 없고 자산조사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거를 이제 굉장히 이제 굴욕을 주는 방식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행정적 합리성의 문제는 있지만 선별복지는 애초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 있는 겁니다. 그 자체가 악이 아니고 보편복지는 그러지 않고 다 주는 거죠. 우리 다 주는 쪽으로 이제 이겼는데 문제는 왜 그러면 부잣집 아이들한테도 재벌 회장님한테도 복지를 줘야 되냐 했을 때 이 보편복지 세력이 따왔던 이론이 이 월터 크로피라는 스웨덴 학자가 따온 거예요. 재분배 역설인데 선별복지로 하니까 오히려 복지 효과가 줄어들더라. 예산 단위당 복지 효과는 선별복지가 셉니다. 왜? 가장 절실한 사람한테
돈을 몰아주기 때문에 복지효과가 당연히 크죠. 상식이죠. 선별복지는요 지극히 상식적인 복지예요. 나쁜 복지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복지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기초연금도 이건한테 줘라. 야 아깝다 이건한테 줘봤자 고마워하지도 않고 그한테 도움이 없는데 이건한테 줄 20만 원이면 여기 있는 어르신한테 주자라는 게 우리의 상식적인 심이 내어올 수 있는 건데 이 학자가 얘기하면 그렇지 않고 이건한테 주는 게 좋다. 왜? 이건한테 20만 원 주는 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20만 원 주고 1억을 세금으로 빼오면 9,980만 원의 여유 자금이 생기고 그걸 가지고 다시 또 뿜빠야 하면 어르신 기초연금이 5만 원 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한테만 복지를 제공하게 되면 중상위 계층들의 재정 조달에 어려움이 따르다 보니까 결국은 그 수준으로 기초연금이 20만 원 수준으로 계속 머무는데 오히려 줘버리고 세금을 거두면 기초연금을 25만 원, 30만 원 오를 수 있는 거고 저 어르신의 저 회장님한테 20이 30으로 오르는 건 아무 효과가 아니지만 가난한 노인한테 20만 원, 30만 원은 큰 효과를 주는 거고 이 격차의 축소는 위에보다도 아래가 올라야 격차가 축소되는 거죠. 결국은 가난한 노인의 기초연금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오를 수 있겠느냐? 보편복지가 결국은 오르게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걸 믿고 했죠. 그래서 이게 보편복지의 재분배의 역설이라고 그래요. 오히려 이게 재분배가 안 될 것 같은데 가난한 사람한테만 주는 게 재분배고 부자한테까지 주면 재분배가 거꾸로 갈 것 같은데 오히려 재분배가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패러독스라는 말을 불렀어요. 그리고 저희도 그렇게 했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됐냐? 그렇게 안 됐죠. 이 보편복지의 로직은 2차 함수예요. 선별복지는요 예산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한테만 주는 것으로 끝납니다. 방정식이 현실에서 구현이 돼요. 1차 방정식이니까. 근데 보편복지는 2차 방정식, 세출은 다 줘요. 그리고 답이 나오기 위해서는 두 번째 가로도 채워야 돼요. 준 만큼 걷어들여야 됩니다. 근데 보편복지가 담론에서는 판정성을 했는데 실행은 되고 있냐? 실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앞에 세출 변수는 실행되고 있어요. 보편복지 방식으로. 하지만 세입은 제자리론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세출 바퀴는 돌아가는데 세입 바퀴는 제자리에 있으니까 보편복지 수레가 지금 맨 제자리를 맴돌고 있죠. 땅이 파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지금 이제 논란이 벌어지고 그럼 물론 박근혜 정부니까 그렇지. 물론 이제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긴 하죠. 하지만 보편복지 프로그램이 애초에 이론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왜 여기 있는 재정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난 과정을 보면 보편복지가 담론에서는 승리했지만 그 논리가 현실에서 구현되고 있지 않는. 박근혜 책임이든 누구의 책임이든 간에 재정 확충의 장벽에 지금 저희가 부딪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다음은요. 제가 아까 미리 말씀 좀 드렸는데 우리나라 지금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복지 사업이 300여 개가 돼요. 이 300여 개를 헤쳐모여 하게 되면 3개의 집단으로 유형화할 수 있습니다. 맨 위에가 공공부조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주는 겁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이거요. 족보, DNA는 선별복지입니다. 두 번째 사회보험복지예요. 떠오르시죠? 이거 DNA 보편복지입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보험급여를 주겠다는 겁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면. 제도는요. 제도가 보험료를 내고 여부를 가르치진 않잖아요. 제도는 이러이러한 조건 있는 사람한테는 다 주겠다고 해서 제도는 보편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제도의 DNA는 보편인데 이 보편이 현실에 구현되기 위해서는 각자가 보험료를 내야 돼요. 근데 이 보험료를 내고 여부는 제도에 따라 정해지지 않고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에 따라 정해지는데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이 모양 이 꼴이다 보니까 상당수 사람들이 보험료를 내지 못함으로써 사회보험에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자, 우리나라는 사회보험 중심 국가예요. 지금 기초연금, 무상급식 이런 게 보육이 논란이 됐지만 맨 아래쯤인데 우리나라는 사회보험 중심 국가입니다. 지금 복지 지출의 65%, 3분의 2가 사회보험 지출이고요.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사회보험이 더 중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보험 영역이 설계도의 DNA는 보편인데 현실은 지극히 선별적이에요. 무슨 선별? 다 해당
실제로 다 적용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누가 배제되고 있죠? 불안정 노동자들이 배제되고 있죠. 자, 애초 여기 공공부조도 애초 선별이에요. 여기는 선별복지가 문제가 아니고 선별될 사람이 선별되지 않는 게 오히려 문제죠. 그게 뭐예요?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문제죠. 지금 한 150만 명 안팎의 수급자가 있지만 400만 명의 사각지대가 있죠. 이분들 어떤 분들이죠? 굉장히 절박한 처지에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지금 공공부조가 절박한 사람들을 사각지대에 놓고 있고 사회보험이 DNA는 보편이지만 절박한 노동자들을 사각지대에 놓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반이 뭐냐면 여기는 사회서비스와 사회수당이에요. 돈으로 주면 사회수당이고 프로그램, 서비스로 주면 사회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제공 형태의 물리적 형태는 다르지만 성격은 비슷해요. 이거는 뭐냐 하면 노동시장에 들어오기 전에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육을 주고요, 급식을 주고요, 교육을 줍니다. 이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뭐 기여를 하진 않습니다. 애들이니까, 학생들이니까. 왜 주냐? 다 대한민국을 앞으로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리고 또 누구한테 주냐? 노동시장에서 나오신 분들한테 줍니다. 이분들한테 기초연금 드리고 장기요양 서비스를 드립니다. 이분들 기여는 세금이나 사회보험을 내지는 않습니다. 왜? 뭐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만들어 오셨으니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경제적 노동시장에 경제활동 인구가 아니기 때문에 기여를 하진 않지만 들어오기 전에 키워주고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저희가 케어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할까? 이거는 제도의 DNA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공공부조는 그 DNA가 정해져 있고 사회보험은 그 DNA가 정해져 있지만 사회서비스와 사회수당은 그때 달라요. 그냥 그들이 정하기에 달라 있어요. 급식을 어떻게 줄까? 가난한 사람들만. 야, 다 주자. 보육을 어떻게 할까? 가난한 집 애들만, 가난한 집 노인들만 다 주자. 그래서 사회서비스와 사회수당 영역은요, 제도 자체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의 시대적 여건, 정치적 조건에서 정해질 뿐입니다. 스웨덴은요, 강력한 보편주의적 기초연금을 운영하다가 2097년에 연금 개혁을 하면서 선별주의적 기초연금으로 바꿉니다. 왜? 너무 힘들어서. 한국이 지금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하고 있는데 한국처럼 모든 계층을 가리지 않고 급식과 보육을 주는 나라는 지극히 소수예요. 우리는 사회서비스와 사회수당, 기초연금도 없는 나라들도 꽤 되기 때문에 기초연금과 지금 무상보육, 무상급식은요, 서구 복지국가 중에서도 상위 클래스에 들 정도의 복지급여입니다. 지금 가장 강력한 보편주의고 급여도 작은 편이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를 썩 느끼지 못해. 왜? 이게 메이저는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회서비스, 사회수당 영역에서 급식과 보육과 기초연금을 가지고 시즌 1에서 복지 쟁점이 됐지만 왜? 여기서 비로소 보편으로도 설계할 수 있고 선별로도 설계할 수 있으니까 정치적 쟁점이 됐지만 전체 복지 제도의 틀로 본다면 이 한 영역이에요. 메이저는 가운데 있는 사회보험입니다. 그러면서 아직 우리가 복지국가를 어떻게 건설해 나간다고 했을 때 메인 영역은 아직은 논쟁의 중심으로 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쭉 됐어요. 아니, 딱 보시죠. 쭉 됐어요. 그래서 논쟁은 여기서 붙었고 보편복지가 판정승을 했고 보편주의 방식으로 사회서비스와 사회수당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공공부지의 사각지대가 계속 남아있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계속 남아있고 세입이 부족한 상태에서 서비스와 사회수당이 보편주의적으로 제공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고 정치적 에너지가 여기에 있다 보니까 불안정한 노동자들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불안정한 노동자들이 정치적 힘이 없고 공공부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적 힘이 없다 보니까 제한된 예산이 어디로 가요? 기초연금으로 가고 무상보육으로 갑니다. 엄마들 힘이 세고 노인들 힘이 센 거죠. 그래서 일종의 옛날에는 이 세 집, 10년 전에는 세 집안이 다 가난했는데 이제 조금 집안 형편에 변화가 생겼어요. 맨 아랫집은 조금 형편이 폈고요. 두 집은 계속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복지가 발전하고는 있지만 불균등 발전,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의 사각지대로 있는 복지가 계속 정체된다는 측면에서는 역진적인 불균등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제가 주목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사회연대적 측면이에요. 즉 그 양적 측면으로 이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치, 관계, 주체 이런 것들을 놓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입니다. 다음 가시면 정리하면
지난 4, 5년간의 복지 진행 과정을 보면 세 가지 정도를 한계로 주목할 수 있어요. 하나는 세입학충, 재정학충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이거는 내년에 좀 야권이 집권을 하더라도 계속 동일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복지의 불균등 발전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의 사각지대가 계속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회연대적 사회협동의 복지 정치, 복지 주체 문제가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게 시즌2의 시즌1에서 넘겨받은 과제예요. 뭐 재정 확충이 여가 되든 야가 되든 지금 복지국가 정치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요. 또 하나 이제는 선별은 악, 보편은 선 이런 거 아닙니다. 이제는 지난 시즌1이 거쳐왔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복지의 균등 발전이라는 거고, 저는 그러면서 보편 복지를 주장했던 세력들이 이후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저는 많이 가져야 된다고 봐요. 이게 자꾸 가난한 사람들 주게 되면 어차피 한국 행정 시스템에서 일부 낙인 효과가 날지언정 그건 그거대로 우리가 개선해 가야 되겠지만,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계속 방치되는데 보편복지법 이런 것들이 정당성을 갖기 어렵지요. 그런 면에서 훨씬 더 그전에 비해서 집중해야 된다고 보고요. 세 번째는 계속 제가 강조하는 주체 문제, 설계 문제를 염두에 두고 가자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진단입니다. 현실의 문제고요. 앞으로 미래 쪽인데, 제가 인위적으로 나눠봤는데, 제가 복지시민단체 활동하고 쭉 정책토론 해보면, 정책토론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조금 제가 도식적으로 둘로 나눠보면, 이게 조금 이제 제가 느끼기에 너무 소극적이신 거 아닌가 이런 걸 이제 제가 느껴요. 그러면 이제 위기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지국가 운동이 위기다 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시민사회나 학계에 계신 분들이. 그러면서 아직도 복지가 부족하고 우리가 무엇 하나 지금 새로운 의제를 제안해내고 있지 못하고, 그리고 저쪽은 이제 반격을 시작했고, 그리고 뭐 지금 그 연말정산 사태에서 봐듯이 세금 들이기도 어려운 것 같고, 국민들도 여전히 불신이 심하고 이런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또 세금 얘기하게 되면 오히려 더 부담을 더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수 쪽이 또 복지 받고 싶어? 그럼 세금 낼래?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세금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좀 비판적이세요. 왜 그거를 보수가 하는 일을 왜 너희가 하느냐? 왜 공연 세금 얘기해가지고 안 그래도 사람들이 위축돼 있는데 이런 지적입니다. 한편에서는 또 근거가 없는 건 아닌데, 이런 또 이제 복지 정치라는 거 어떻게 우리가 펼쳐가야 되는 건데 그 방식이 맞냐에 대해서 저는 좀 다른 생각이에요. 저 생각은 아래쪽이죠. 좀 이런 거꾸로 절대적 수준에서는 복지가 낮지만 서구 복지국가에 비해서는, 하지만 기존 시기에 비해서는 대단한 복지 확대다. 그리고 복지 체험도 이루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살다 보니까 별일이 다 생기잖아요. 애 둘이 있다고 1년에 500만 원씩 받고, 어르신들 기초연금 받고, 무상급식 받고, 대단한 일이지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복지에 대한 권리 인식도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더 질적으로 확장하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일상에서 체험은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걸 믿고 가자는 거죠. 그런 면에서 좀 더 강조하는 거고, 또 하나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복지 정치의 새로운 지형이 형성되고 있다. 자꾸 중앙만 보니까 야당이 이 모양 이 꼴이고 뭐하고 복지 시민 단체들도 새로운 의제를 개발하지 못하고 기존에 펼쳐져 있던 주체들만 보니까 요 꼬락서니에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스스로 이제 자학적인 비판이 생기는데, 오히려 새로운 복지 지형, 새로운 복지 정치의 장을 주목하면 또 땅이 넓다. 뒤에 좀 말씀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새로운 아류로부터의 실제로 시민들, 노동자들을 주체로 내세우는 복지 정치, 복지 운동이 가능하다. 저절로 가능한 건 아니죠. 이런 복지 지형을 주목하고 이거에 맞는 복지 기획, 의제 기획이 필요하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다음 보시면 뭐 괜찮아요. 복지 체험 진행되고 그 복지 원리 인식 생기고, 또 하나는 아주 딱 한국의 전형적인 중산층 아저씨예요. 그리고 성공했죠. 저는
직장도 있고 집도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저 같은 사람은 복지국가 싫어요. 세금도 내야 되니까. 근데 저는 저 같은 사람들도 복지국가 세력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 봐요. 왜? 이게 지금 아주 상위 10% 아니면 자식까지 대부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간계층 정치가 하나거든요. 지금의 중간계층을 보면 대단히 이기적이고 욕심꾸러기 중간계급이라고 딱 이렇게 뭐 딱지를 붙일 수도 있어요. 근데 너희 자식 세대들이 갖고 있는 미래의 대한민국,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너는 안착했을지 모르지만 미래의 대한민국, 너희 자식의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마음을 열 거라고 봐요. 뭐 그런 면에서 이런 새로운 복지국가 정치에 대해서 충분히 중간계층과도 저는 소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하나가 이제 지형의 변화,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던 건데, 첫째 하나는 기존의 1시즌 안에서는 우리가 급식 보육 얘기했지만 사실은 담론 측면이 강했어요. 왜? 차별하지 말자예요. 다 주자였어요. 그리고 소재로 떠오른 게 급식, 기초연금, 보육, 무상보육 이런 거였죠. 그러다가 이게 쭉 진행되면서 이 논점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비로소 그 의제별로 구체적 쟁점이 생겨요. 옛날에는 다 주는 게 맞냐 틀리냐, 왜 부잣집 아이들한테 주냐 이렇게 얘기하다가요. 홍준표 도지사가 무상급식을 중단할 때 무상급식은 나빠요, 보편복지는 나빠요 라고 얘기하지 않죠. 무상급식을 했더니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상급식을 했더니 학부모들도 공짜라고 관심을 안 갖다 보니까 질이 떨어지고, 공짜다 보니까 애들도 안 먹고 잔반이 많이 생기고, 무상급식을 했더니 결국은 제대로 그 효과가 발휘되지 않더라. 조금은 돈을 내야 책임감이 생기고 밥도 아까워서 먹게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무상보육을 했더니 그냥 뭐 필요하지도 않은데도 엄마들이 다 애들을 맡기고 우후죽순적으로 보육시설이 늘어나고 자격관리도 안 되다 보니까 아동학대하는 보육교습도 생기고 또 공짜이다 보니까 뭐 엄마들도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역시 무상보육을 하니까 보육의 질이 떨어지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체적인 쟁점을 갖고 얘기해요. 그럼 이런 쟁점이 제기될 때 저 같은 사람들은 담론 논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개입하기 어려워요. 제가 무슨 급식 현장을 압니까? 제가 무슨 보육시설을 압니까? 누가 하겠어요? 선생님들이 알아요. 학생들이 알아요. 엄마들이 알아요. 누가 알아요? 보육교사가 알고요. 엄마들이 아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주자 말자, 보편과 선별의 싸움일 때는 정치권이, 전문가들이, 시민단체들이 논쟁의 주체가 되는데, 이게 비로소 구체적인 그 의제, 실적 내용으로 들어오게 되면 당사자예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 홍준표가 무상급식 중단하고 작년에 그 아동학대 때문에 김무성이가 무상보육 중단 얘기하는데, 누리과정도요, 결국은 누리과정 예산 책임이 중앙정부에 있는 걸 저희가 확실하게 잡지 않으면, 만약에 일부라도 교육청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이제 누리과정 구조조정, 무상보육 구조조정으로 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런 면에서 이 점차 담론에서 의제, 그리고 의제의 구체적인 쟁점으로 간다는 건 뭐냐 하면, 이제 비로소 이 논쟁에 상층부가 아니고 아래 민초들, 풀뿌리들이 논쟁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여지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참여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여지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들을 주체로 만들어줄 수 있는. 또 하나는 아까 했던 중앙에서의 지역화 문제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때 개입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사는 사람도 서울 지역 주민이죠. 이제 떨잖아요. 이거 누리과정 중단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돈 없다고 기초원금까지 불통이 뛰면 어떡하지? 경남도에서 무상급식이 중단될 때 이게 영남에서 시작해가지고 자꾸 이러가지고 오면 어떡하지? 라고 해서 그냥 옛날에는 급식과 기초원금과 무상보육에 의해서 정치권이 주는 선물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받기 시작하다 보니까 저의 현안의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최전선의 누리과정의 논점이지만요, 곧 기초원금부터 터집니다. 지금도 지자체가 기초원금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노인이 30만 명씩 늘어납니다. 1년에 30만 명씩 늘어나기 때문에 하여튼 계속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죠. 지금은 지자체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체 복지를 줄이고 있어요. 자체 복지가 어떤 복지냐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틈새 복지들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더 감당할 수 없지요. 그럼 결국 이제 기초원금, 누리과정의 제2탄이 이제 기초원금 재원, 보조에 올려달라는
요구가 생겨나겠죠. 그러면 이제 비천부모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 당장 노인, 그 가족들, 누리가정은 지금 엄마들과 가족들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 저는 작년부터 그랬으면 좋겠다고 봤는데 작년에는 교육감들이 양보를 했어요.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걸로 넘어갔는데 올해까지는 못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아예 예산 편성을 거부해서 갔다고 보고 저는 향후 이제 결국 이제 그 교육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입장을 가지느냐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이제 그 활동력을 가지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누리과정 싸움에 있어서는.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아주 정적인 현상은 아니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마을, 지역 여러 네트워크들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마을 만들기 등등 뭐 이런 것들도 새로운 알로트의 복지 주체의 큰 잠재적 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복지 정치가 이 여의도 중앙 정치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일반 시민들은 멀리서 가까이 하기 너무 먼 지켜볼 수 없는 그들 리그였는데 이제 우리가 어떤 현장 정치, 지역 정치, 주민 정치를 펼느냐에 따라 그들이 실제로 복지 정치의 발언자로 될 수 있는 여지가 열리고 있다고 봅니다.